온라인 유통시장의 팽창 속도가 좀 엄청나게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그 오프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온라인 유통시장의 특징을 좀 몇 개 꼽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PC 그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네. PC 온라인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어요. 네. 네,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그때는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하나의 채널이었지만은 근데 그런 걸 또 모바일하고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뭘까? 일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쇼핑에서. 예.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쇼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한정돼 있죠. 엄격히 말하면. 회사에서는 온라인 쇼핑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가능하냐면 집에 가서 퇴근하고서 밥 먹은 다음에 한두 시간? 요 정도만 쇼핑을 그렇죠. 할 수 한정돼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에 좀 제약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더 가격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모바일은 솔직히 말해서 뭐 24시간 가능하죠. 화장실에서도 가능하고. 그래 모바일 쇼핑 그 재밌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반 PC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새벽 한두 시에 매출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가요? 네, 새벽 한두 시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살까 말까 갈등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예. 이제 곰곰이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1, 2만 원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너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탁 누르는 거죠. 또 모바일이 또 이게 결제가 편해요. 되게. 그렇죠. 예. 네, PC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쇼핑의 그 시간이나 공간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었나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격 비교를 좀 더 냉철하게 하다 보니까 예. 점점 더 싼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차이는 오프라인하고 달리 가장 본질적으로는 ASP의 하락이에요. 네. 예, 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백화점 하나 건립하는데 유통은 그 전까지는 2010년 이전까지는 유통 이퀄 그냥 부동산이었어요. 네. 유통은 부동산이에요. 건물을 져야지 뭔가 장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근본 개념 자체가 이제 확 바뀌게 됐죠. 네. 왜냐하면 뭐 11번가나 뭐 UMF나 티켓몬스터나 이런 업체들은 건물이 없거든요. 그 회사들의 거래액이 5조, 뭐 10조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없어요. 네. 자산이 없습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려면 5조 원의 건물이 있어야 돼요. 네. 5조 원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거의 1년 매출하고 그 캐펙스하고 투자비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고 투자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백화점 하나 운영하는데 한 350명, 700명까지도 인원이 필요한데 온라인 유통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 회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또 계속 낮추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거의 뭐 그냥 BEP 네.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변해가는 거죠. 네. 그럼 그 수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네. 소비자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싼 가격에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될 때 가장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유통업체가 온라인 유통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야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하고 왜 이게 지금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 경쟁 시장, BEP를 넘기가 힘든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네. 조금만 가격을 높이면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오거든요, 경쟁사가. 그래서 UMF나 티켓몬스터나 이런 이제 그런 그 담당자들, 영업본부장이라든지 뭐 사업본부장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쿠폰을 엄청나게 뿌려요. 네. 쿠폰을 2015년 전후로 해가지고서 쿠폰을 엄청나게 뿌리면 소비자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적자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모이면 이제 좀 가격 그런 걸 갖다 그런 것도 좀 줄여요. 예. 그럼 또 다 빠져나가요. 아. 이게 락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마트가 좋아도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롯데마트 가죠. 네. 예, 상품에 큰 차이도 없고 하게 되면은. 근데 온라인 유통은 이게 그런 거리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라는 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소비자들을 락인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유통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락인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초과 마진을 갖다가 기대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유통업체들은 뭘 먹고 살아요? 마진을 유통 사업에서 수익을 못 내는데 네. 뭘 먹고 살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다 풀었죠. 뭐냐 하면 유통을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네. 유통은 그냥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인 거고 예. 그게 막대한 시장 점유율 예를 들어서 뭐 35% 40% 이상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가지고서는 광고 마케팅 수익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사업들을 지금 쿠팡 이츠가 왜 이렇게 잘 되겠어요? 쿠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을 이미 확보를 해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다른 사업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사업의 줄기세포 역할을 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이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유통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이런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유통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네. 유통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기반으로 네.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유통 사업의 근간이 예. 기본적인 가정이나 전제가 예. 패러다임이 이제 상당히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온라인 유통 시장은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쿠팡도 보게 되면 도대체 매출이 14조나 되는데 예.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느냐 네. 그런 질문들을 이제 예. 많이 받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진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14조나 매출을 일으키고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고 예. 또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랫폼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회사들 밸류에이션 잘 안 돼요. 예. 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함부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계속 신사업이 거기서 나오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이런 그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막대한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예. 우리가 함부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기가 네.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 쿠팡과 그다음에 네이버, 이마트 이 네. 온라인 유통 시장을 이런 삼국지 구도로 보고 계신데 네. 먼저 그러면 다른 거 이제 두 개를 떠나가지고 쿠팡을 갖다 먼저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영역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력이 어디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아마 쿠팡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쿠팡 와우 회원이고요. 웬만하면 가격이 조금 그렇게 차이 나지 않으면 쿠팡에서 사요. 왜냐하게 되면 굉장히 그 확실하게 오니까 배송이 일단 네, 배송이 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고 하게 되면 가격은 쌀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배송이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것들은 그 다음날 바로 오는데 어떤 것들은 일주일 걸려도 안 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화를 해보게 되면 예. 이게 또 뭐 이 유통업체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오픈마켓은 유통업체가 중개 역할만 하지 판매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판매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직접 전화했더니만은 그쪽에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재고가 다 소진됐는데 네. 이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올렸다고. 아니, 예. 그럼 진작 말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냥 거기서 취소하고 또 딴 데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 차라리 뭐 조금 더 비싼 거면은 차라리 쿠팡에서 산다. 뭐 이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일단은 배송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배송을 내재화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유통업체 가운데서 배송을 내재화한 업체는 쿠팡이 유일합니다. 배송을 내재화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고서 직접 배송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물류센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이마트나 최근에 G마켓도 물류센터를 내재화하고 있어요. 스마일 배송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차량까지 다 내재화를 시켰어요. 네. 차량까지. 트럭도 다 쿠팡이죠. 네네. 쿠팡의 직접 소유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마트나 다른 유통회사들은 지입차를 쓰고 있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여기는 완전 배송을 내재화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택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단위 규격당 250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택배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내재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주를 주고서는 뭐 한 2,000원, 3,000원이 배송이 되는 거니까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택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오히려 쿠팡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반사이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250원이라는 숫자를. 예. 그런데 쿠팡은 이미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가격 인상 효과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쿠팡은 직매입이에요. 네. 쿠팡은 직매입이에요. 직매입하는 유통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다 특정 매입이거든요. 재고 부담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매입이라는 게 쿠팡이 다 물건을 사서, 사가지고는 예, 예. 물류사업에 놔둔 네네.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다는 거죠. 네, 14조 원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직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판매 수수료 수익인 거고, 나머지 12조에서 13조는 다 직매입해서 직접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배송을 하는데도 훨씬 더 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고 하게 되면 바잉 파워라고 하거든요. 바잉 파워. 유통업체들은 바잉 파워가 이제 좋아야 됩니다. 네. 예. 소비자들은 항상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을 싸게 사고도 유통업체가 마진을 남기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올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브랜드 업체, 벤더들로부터. 근데 직매입을 하게 되면 예. 그 바잉 파워가 훨씬 세집니다. 아. 왜냐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한꺼번에 턱 넘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한 번에 다 매출로 잡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좋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것도 훨씬 더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생산 계획을 그렇죠. 좀 더 유연하게 세울 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매입을 무조건 좋아해요. 그런데 쿠팡이 그렇게 해주니 온라인 유통업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쿠팡은 잘 보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 게 과제예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14%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센터를 빨리 비워야 돼요. 네. 물류가 지금 뭐 SKU가 500만 개가 되고 하루에 나가는 물량 자체가 뭐 170만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걸 빨리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안 팔리고 있으면 이거를 굉장히 싸게 그냥 싸게 팔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쿠팡에서 이렇게 세일을 굉장히 크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예. 미국의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그 가격이 막 50% 이상으로 할인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백화점이 직매입해 놓은 상품을 갖다 다 떨기 때문에 재고를 떨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백화점들은 다 직매입이거든요. 한국 백화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다 나오기가 힘든 게 다 재고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게 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쿠팡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군요. 예, 그러니까 가끔씩 그렇게 싸게 물건을 팔 때가 있어요. 예, 타이밍을 잘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클리오나 LG 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너 막 올리브영에서 연락 와요. 올리브영에서. 클리오 같은 업체들은 이제 쿠팡에도 팔지만 올리브영에도 팔잖아요. 예. 자사몰에도 팔고 올리브영에서 전화가 와요. 야, 너 지금 쿠팡에 지금 이거 봤니? 지금 이렇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항의가 와요. 그럼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이렇게 교란되면 안 돼요. 그럼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훼손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 가서 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교란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클리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 그렇게 팔면 나 너한테 물건 안 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협상들을 다시 하고 있어요. 예. LG 생활건강도 쿠팡에서 다 철수를 했고, 예. 클리오도 철수를 했고, 예. 그런 게 이제 쿠팡의 사실은 한계죠. 예.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에선 철수를 못 해요. 미국 회사들이. 그래서 아마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니까 브랜드 업체들이 아마존 빼고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을 싸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협상력이 아마존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는 소비자들한테 물건 싸게 팔아서 좋았는데 예. 시간이 가면서 이거를 브랜드 업체들, 벤더들한테 전가를 시키면서 예. 스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브랜드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반경이 좀 넓은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쿠팡이 점점 더 바잉 파워가 세지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미국의 아마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 말씀대로 지금 14%인 시장 점유율을 뭐 30%, 40% 올려야 이제 바잉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쿠팡이 상장하면서 한 5조 정도 돈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를 이제 투입해가지고 30%, 40%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엄청난 돈을 말하자면 이제 깔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전쟁 중인 거냐, 네. 이 승패가 좀 결정이 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조금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가운데서는 이제 그 함부로 저기에 배팅했다가 몇 조 원이 나갈 줄 모르니까 사실 쿠팡이 그렇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일으키면서도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금이 확실했고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장업체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 홈쇼핑 업체들이 현금을 다 6, 7천 원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우리 돈 한 5, 6천 원 쓰게 되면은 뭐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쿠팡이 1년에 1조 이상 적자를 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다 기겁을 했어요. 네. 야, 이거는 우리가 낄 판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서 다들 이제 TV 홈쇼핑 업체들은 홈쇼핑 상품을 좀 온라인에서 파는 정도의 그런 시너지만 좀 구축하고 있는 거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네네네. 그냥 자기 앞마당 지키기에 바빠요, 지금. 예,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회사가 지금은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1분기 실적 보면 이제 상당히 영업 적자 또 커졌는데, 물론 거기 일회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쿠팡이 이번에 그런 재무적인 문제를 또 해결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됩니다. 경쟁사들한테. 우리 5조 원 또 마련했거든.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이합 집산이 좀 빨라질 수가 있죠. 여기서 네. 뭔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는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큰 기업에 붙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베이 코리아하고 네. 이제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다음 가는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 2대 업체가 이베이 코리아인데 지금 거기 이제 매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디로 가느냐, 누구 품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쿠팡하고 뭐 맞상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 유통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쓱닷컴 같은 회사들의 거래액은 뭐 다 3, 40%, 4, 5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업체들, 네. 카카오 커머스는 조금 좀 별개고 그 아래에 있는 뭐 11번가, G마켓, 옥션, 뭐 UMF, 티켓몬스터 이런 업체들은 성장을 못했거나 네. 해봤자 뭐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핵심이냐면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MS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가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트래픽 거래액이 이제 하나의 자산인데 그 자산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4조 원이라는 가치는 되게 비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느냐. 그걸 가져간 회사가 네.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쿠팡과 경쟁을 할 것이냐. 네. 그러면 물류센터잖아요, 결국에. 네. 물류센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조 원의 매입을 인수를 했지만 거기에 또 몇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쿠팡은 지금 5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 여러 지금 숏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한 축인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자체의 경쟁력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이버는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전 세계 다른 나라 보시게 되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보시게 되면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인터넷을 시작할 때 딱 열게 되는 포털 사이트인데 포털 사이트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있을 거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 같은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쇼핑까지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네. 구글에서 쇼핑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아마존에서 하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네이버에서 쇼핑을 해요. 예. 예. 그 기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특별한 온라인 유통의 구조 자체가 네이버 쇼핑을 태동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 비교죠. 네. 왜냐하면 이 모바일 쇼핑이 나오기 전에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이미 재패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모바일 쇼핑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패권이 강화됐죠. 예. 근데 한국은 이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다들 시장 점유율이 5%, 6% 막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업체들이 한 10대 개가 막 있었어요. 네. 인터파크까지. 예, 완전히. 그래가지고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네.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 사이트는 이제 비교를 해보고 사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고민이 네이버가 이제 야 요거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거기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격 비교를 해줄게 예. 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은 쭉 뜨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특이한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 구조 자체가 네.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유통시장 구조가 네이버 쇼핑을 탄생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주 쏠쏠하게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쇼핑 관련돼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네이버 영업이익의 이제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원래 네이버는 이제 광고 마케팅 수익으로 그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쇼핑에 이제 메카가 돼가지고서 쇼핑 관련한 광고 마케팅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빨대 꽂고서 아주 쏠쏠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장이 재편이 된다? 시장 온라인 유통시장이 재편이 된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이버는 지금 이렇게 파편화돼 있어야지 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 재편이 되게 되면 자기들은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이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죠. 예. 그렇다고 내가 유통을 직접 해? 네이버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 이 회사 기본적으로 이 IT 기반이기 때문에 뭐 재고를 어떻게 하고 물류센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DNA가 맞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버리자니 이거는 이제 아깝죠. 계륵도 아니고 네. 이거는 사업 기반이 하나 날아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작년 초에 뭔가 방향을 잡았죠. 그게 이제 네이버 페이예요. 네. 네이버 페이. 온라인 유통에서 가장 힘든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락인이 안 된다. 네. 소비자 락인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락인을 갖다가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를 갖다가 구매를 하게 되면 돌려줘요. 네이버 페이 돌려준단 말이죠.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미리 예치금을 해놓고서 쇼핑을 하게 되면 3% 이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쇼핑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1년 예금 이자가 2%도 안 그렇죠, 되는데 안 되죠.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전부터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이버 쇼핑 가끔 합니다만은 하면 갑자기 네이버 페이가 뭐 몇천 원씩 쌓여 있어요. 네. 이전부터 이미 1, 2% 정도씩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페이백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벤더들한테 판매 수수료를 받죠. 네. 벤더들한테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11번한테도 받고 아니면 들어와 있는 3자 벤더들한테도 받아요. 그게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5%의 대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획기적인 게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업체들은 이런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그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인건비도 내고 광열 수도비도 내고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 돈을 안 쓰고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이버는 다른 이 광고 마케팅 수익을 가지고서 이미 다 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G마켓이나 11번가는 그런 광고 마케팅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죠. 그런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락인 효과를 발생을 시켰고 네이버가 이제 그런 샵인샵 유통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벤더들한테 발생시키는 매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벤더들에게 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활성화를 시켰고 홈쇼핑 업체들 투자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긴장하는 게 그런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뭐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벤더들이 아무나 그냥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홈쇼핑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홈쇼핑은 그 MD들한테 이렇게 낙점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회의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기회의 장을 갖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오픈마켓 업체들이 가장 약점이 배송인데 그런 배송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하고
CJ 대한통운 물류 전문회사니까 예. 거기에 대신 물건을 갖다가 받아주고 이제 배송도 해주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배송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니까 벤더들에게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벤더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를 락인을 시키는 이제 네. 그런 전략으로 지금 네이버는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유통으로서는 이제 절대적인 1위 업체가 네.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쿠팡, 네이버하고 또 다른 삼국지 함축이 이제 이마트 신세계 예, 거기인데 스타컴이죠. 이쪽은 어떤 강점으로 요 두 회사하고 이제 말하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식품이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유통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식품이.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냉장고나 TV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 있는 그 제품이 그대로 오죠. 네. 예,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안 오면은 막 난리가 나죠, 막. 그런데 배추나 무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막 이렇게 물방울이 서려 있는 막 이런 신선한 제품이 그대로 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선식품은 온라인으로 유통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제 예. 그런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의 이제 마지막 보루였는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채널이 엄청나게 이제 침투를 들어갑니다. 네. 예.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졌고 그리고 쿠팡에서 마케팅도 엄청나게 세게 했고 그리고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졌어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의 침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식품 온라인 시장은 일반 온라인 유통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이 고정비가 필요 없다. 네.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신규 네. 사업할 때. 왜냐하면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품은, 일단 대형마트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반 공산품은 재고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뭐, 장난감 1, 2년 보관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근데 무나 사과, 배추는 이게 한 3, 4일만 지나더라도 시들어요. 그렇죠. 네. 예, 시들면 못 팔아요. 예. 그 온라인의 또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들면 이제 좀 한 30% 할인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서 대충 이렇게 본 맞아요. 다음에 예. 이 정도면 내가 사겠다. 네. 뭐 이런 이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유통은 좀 시들었으니까 30% 할인해서 팔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사요. 이게 얼마나 시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그죠? 없죠. 예. 그러니까 아예 못 팔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대형마트가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고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율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온라인에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 3일 내에 팔릴 것들만 사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다 IT 기반 회사라고 했는데 그런 소비자 분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소비자 분석 엄청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작년에 어떤 것들이 주로 팔렸는가 또 A라는 소비자는 뭘 사갔는가 연관해서 어떤 것들이 팔렸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네. 그것만 딱 사와요. 정규분포상에 요 가운데 있는 네. 요것들만 가로또 농수산시장에서 딱 사옵니다. 네. 그것만 팔아요. 예.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예. 있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입도 선매를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산지에서 직매입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유통 구조,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 구조 신선식품의 유통 구조를 보게 되면 300원짜리 배추가 1,400원에 가게 집에 소비자 텍스 이 탁자에 올라간다고 하죠. 밥상 위에. 가장 마진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가락동 농수산시장이에요. 여기서 거의 더블로 가요. 예. 각 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 회사 네. 거기에서 가격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부터 산지에서 직매입을 다 합니다. 네.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마켓컬리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마트도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저장 시설도 없어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CA 저장고라고 해서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고 하는데 신선도를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산소를 빼요. 산소를 예. 빼서 예.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누렇게 뜨는 네.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한다. 예, 예. 그래서 6개월 전에 넣어놓은 사과나 배나 시금치가 똑같이 나와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지에서 예. 대량으로 미리 예. 입도 선매를 해놓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원가율이 훨씬 싸지겠죠. 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다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사와야 되니까 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가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가는 떨어뜨릴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폐기율도 뭐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은 공산품 온라인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식품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속도를 못 쫓아간 거예요. 네. 예. 온라인은 캐파가 부족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매장 고정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네. 너무 빨리 트래픽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고정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허덕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초부터 새로운 물류센터 짓고 네. 그다음에 PP센터라고 또 있어요. 피킹 패킹 센터라고 네. 해가지고서 대형마트가 지금 이게 100%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절반은 식품이고 절반은 공산품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그 식품 사러 대형마트 갑니다만은 간 김에 이제 거기서 뭐 일반 생활용품도 좀 사고 네. 그다음에 뭐 바지 조그만 바지 같은 것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쪽 매출이 지금 완전히 온라인으로 날아갔어요. 네. 예, 공산품들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되게 비효율화 됐잖아요. 이게 고정비 부담이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제 다 점포를 팔고 있는 건데 네. 이마트는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한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파가 부족했단 말이죠. 네. 요 공산품 공간을 갖다가 이제 식품 온라인의 인프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게 예. 피킹 패킹 센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 쪽에 고정비 부담을 해소를 시키고 예. 온라인에 부족한 캐파를 충당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선식품,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은 최근 들어서 한 근 2년 사이, 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이 공산품이 이미 끝났으니까 온라인화가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시장은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더 그런 현상은 또 심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식품 온라인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형마트라고 해도 고신장을 하고 예.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또 대형마트가 오히려 비효율화가 되고 예. 그게 이제 홈플러스하고 이제 이마트의 차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쿠팡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과연 식품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마트의 향후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다른 카테고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쿠팡이 굳이 이게 식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장이 식품 온라인 시장이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이 한 15% 되거든요. 아. 15% 먹겠다고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예. 차라리 그냥 공산품 쪽에서 더 네. 패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기존에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뭐 오아시스도 있고 또 여러 개 경쟁하는 구도인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의 장점은 기존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매장을 갖고 있는 뭐 롯데마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더 큰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도 이제 여기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작년 그 물류 인프라를 이제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게 예.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부터예요. 예. 그러니까는 롯데마트도 최근에 그 김포 물류센터 있는데 그게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효율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조금 늦었어요. 아. 이게 또 온라인 유통에 이게 락인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그 식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장보기 쇼핑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 뭐 그 적립금 같은 것도 쌓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도 이마트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 홈플러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트가 좀 쭉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죠. 그래서 뭐 따라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홈플러스는 아예 신규 투자를 못하고 있고 거기는. 예, 그러니까는 좀 힘든 상황이죠. 지금 온라인화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고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을 적자를 내가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는데 어느 정도 마켓 셰어를 쭉 갖게 되면 이제 출혈 경쟁 굳이 안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온라인 유통시장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이 물론 온라인화되면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무한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시장 재편이 일어나게 되면 예. 이제 소비자들의 수혜는 혜택은 네.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새벽 배송 같은 거 예. 마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 매출도 늘어나지만 적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그게 이 적자가 감소를 해야 좀 실적 추정이 된단 말이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GP 마진과 판관비가 어떻게 되니까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은 힘들겠지만 23년 정도부터는 이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추정을 하는데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회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정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자를 과연 줄일 수가 있느냐? 네. 이제 그게 일단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면 그 비즈니스가 과연 계속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재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유통업체들이 최소한 유통에서 BEP는 남겨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배송비를 받을 높이겠죠. 것이다. 아. 네, 배송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벤더들로부터 조금 더 싸게 사오려고 또 압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곧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반기 좋아질 유통업종 그 두 분야를 이제 언급을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의 이제 삼국지 시대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박부의 리테일 레터 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인사이트 있는 강의 내용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그 박종대 위원님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